안녕하세요. 점박의 사진 이야기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사진 분리파 운동 지금 필요하지 않나요? 라는 주제예요. 1800년도 초반 1827년 EFS가 카메라를 발명하죠. 1830년도 중후반에 가서는 이제 사진기가 제대로 이제 발명이 되면서 복제가 되고 나름대로 이제 카메라의 성능도 점점 향상이 됩니다. 이 당시 유럽은 회화라는 장르가 당연히 예술로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때 이제 피토리얼리즘이라는 거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록적인 특성이나 사실주의의 특성을 어느 정도 회화주의적으로 붓과 물감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나름대로 피토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진이 갖고 있는 화풍이 회화주의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리즘이겠죠. 피토리얼리즘이라는 형식이 그림처럼 사진 한번 찍어보자라는 사진의 기조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뉘앙스가 그림처럼 보여지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었거든요. 1800년도 후반까지도 이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어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것들을 좀 뒤에 두고 우리 그림도 좀 할 수 있게끔 예술로 좀 평가 좀 제대로 해줘 이런 거였는데, 이 예술이라는 분야는 사실 대중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대중들이 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래 인정해 줄게, 그만큼 너네 뛰어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 1800년 후반까지만 해도 피토리얼리즘이라고 해갖고 이 회화주의적인 사진을 열풍을 이끌려고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독일계 유대인이거든요. 부모님이 독일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 이제 나름 17살 때 이제 공과대학으로 이제 독일의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 사진화학가인 헤르만 비렐은 포게를 만나요. 여기서 이제 스티글리츠의 인생이 바뀌는데, 사진, 카메라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시의 풍경이라든지 유럽의 풍경들을 회화주의적으로 사진에 담기 시작하죠. 이 끝이 어떻게 되냐? 사진 작가의 경력을 막 쌓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이제 사진 작가 활동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내민 사진이 바로 이런 픽토리얼리즘, 회화주의적 사진을 내미죠. 이거 좀 봐줘. 유럽에서 찍었어. 미국에서 찍었어. 내 사진에 대한 포트폴리오 어떻게 봐? 이런 식으로 작가로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회화주의적 사진에 어느 정도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전쟁이라는 부분도 존재했었고, 나름 이 보도주의적이나 리얼리즘적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과학적인 성능, 기록적인 특성, 사실주의에 입각한 이미지에 대해서 그 매력에서 아직 나오지 못했던 시기예요. 작가들이나 이렇게 회화주의 적으로 그림적으로 좀 찍은 것들을 그림하고 비슷하게 봐주지, 관객들이나 소비자층이나 아니면 갤러리스트 쪽에서는 피토리얼리즘적인 회화주의적 사진 인정하기에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완벽히 썼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카메라가 붓과 물감처럼 보이려고 하는 건 너네들의 의지지 실제 관객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사진하면서 알게 된 거죠. 이래서 이거는 이 길을 가면 안 되겠다. 이건 가시밭길이기도 하지만 길 자체가 사실은 맞는 길 같지가 않다. 그래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1902년도 사진 분리파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902년도, 지금 2025년이잖아요. 약 120년도 지난 시점에서 이 과거의 사진 분리파 운동이 지금 우리가 맞서고 있는 AI 사진이나 AI 영상의 시대하고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사진 분리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회화를 쫓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그냥 기록적인 사진 찍을게. 기록적인 사진, 사실주의에 입각한 사진, 이것 자체가 하나의 예술로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노력할 거야. 그걸 사진 분리파 운동이라고 하자. 회화를 떨쳐버리고 우리끼리 예술의 하나의 사조를 만들자. 그림이 아닌 사진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구조적인 완벽함을 우리는 예술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보자라는 게 사진 분리파 운동이거든요. 회화를 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회화를 쫓아가봐야 결국 그거 끝이 좋지 않은데, 사람들이 일단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시장에서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거야. 이거 그냥 과감하게 내가 해봤더니 포기하고 1902년을 시점으로 우리 이걸 한번 진행해보자 해서 사진 분리파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이
기능이 과학이든 뭐든 상관없다. 이걸로 완벽함을 더하고 더 그 위에 완벽함을 더한다면 누군가 그거를 예술로서 인정을 해주겠지. 그림처럼 흉내내는 느낌? 사진기도 물감이 될 수 있고 붓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다 개나 줘버려. 생각하지 마. 카메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충실하다 보면 언젠가 그건 예술로 평가받을 거야. 좀만 기다려보자. 이래서 결성된 사진 분리파 운동이 정말 잘 돼서 나중에 F64 그룹의 시초가 되고 초석이 되는 거죠. 지금 시대 어떤가요? AI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 많죠. AI가 잘 만든다 못 만든다. 근데 결과적으로 미디어적으로나 매체적으로 AI 성장성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럼 좀 따끈따끈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AI라는 시장이 사진 영상 쪽은 진짜 많이 발전돼 있고 지금 음악 시장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원에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서 과연 AI가 만든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아직 시기상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어제 있었던 일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음악 관련돼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어요. 뭐 뮤직비디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쪽 회사에 있는 이제 아티스트 음악 감독님하고 저하고 좀 관계가 좀 깊은데 이 음악 감독님이 만든 작곡한 음악을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가 이제 얼마 있으면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감독님께서 처음부터 저희한테 제작하는 부분에서 아티스트로서 사진적인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 뉘앙스를 잘 섞어서 영상미를 좀 되게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의 기획이 다 됐을 단계였어요. 촬영도 다 끝났고요. 나름 흑백적인 영상에 음영이라는 톤을 잘 둬가지고 조명을 많이 써서 여러 가지의 카메라를 돌려서 지금 멀티적인 편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AI 편집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그런 얘기 전혀 없다가 왜 갑자기 이러세요? 이랬더니 요즘 AI 편집이 좀 대세 아닌가? 그러다가 그럼 음악 쪽은요? 그랬더니 음악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어떤지 얘기를 하는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그쪽 감독님 얘기 들 때 막 장난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뭐 그러셨어요? 이러는데 너무 충격적인 게 본인네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대중적인 공간이잖아요. 커피숍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는 공간. 이럴 때 음악이라는 거 항상 틀잖아요. 그래서 무슨 음악인지 모르지만 우리 커피숍이나 어느 데 가면 막 들리잖아요. 그리고 음악 자체를 관리해주고 그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수익 배분을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를 통해 가지고 에이전트급에서 이제 배분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사온 음원도 있을 테고 그걸 배포하는 음원도 있을 테고 자기네들이 작곡해서 만든 음악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들어가 가지고 뿌려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기업한테 얼마를 주고 아티스트한테 얼마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개인이면 개인에 따른 저작권의 료는 어떤 식으로 분리할 건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초창기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걸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지금의 K-팝을 만든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협회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리스크를 알지만 빨리 개혁을 해야 되고 이거를 빨리 뭔가 운동화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먼 미래에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협회의 중요한 역할인데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어떤 저작권 협회보다도 잘 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세계적으로도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뛰어난 협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AI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료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작권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공간에서 트는 음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고 최근에 어떤 업체가 30대 친구들이 이제 만든 회사래요. 근데 그 회사가 AI 음악만 가지고 이제 어떤 대중 공간에서 튼다는 거죠. 그 대중 공간에 트는데 오히려 뭔가 자기네한테 먼슬리하게 돈을 내라.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도 뭐 유튜브 뮤직이나 멜로니 이런 거 매달 10,000원 가까운 돈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잖아요. 이 업체는 어떻게 하냐면 AI 음악을 자기네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그냥 트셔요. 그리고 저작권 협회에 등록 안 한 음악이니까 뭐 퍼가도 되고 누가 뭐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틀면 돈을 드릴게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회사에서 그쪽 업체랑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 위기를 느껴가지고 요즘 매주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음악만 가지고 음원적인 사업을 했던 회사들이나 뭐 개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협회를
협회를 통해 가지고 상부상조하면서 서로가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살았는데 이거 이제 AI는 음악 자체의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져갈 거면 가져가봐, 우리는 계속 무한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낼 테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 듣다가 너무 쇼킹한 거예요. 음악도 이런 식으로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서 오히려 그거 자체를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떡하죠? 사진 쪽은 벌써 이런 부분에서 저작권 자체도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사진을 누가 가지고 쓴다 하더라도 역추적을 해갖고 그거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내는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러고, 저도 최근에 국립현대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사진 같은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유통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협회를 만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 얘기를 듣다가 우리 사진 쪽이나 영상 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진 분리파 운동처럼 뭔가 AI를 상대로 뭔가 움직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절박함이 좀 들더라고요. 음악 쪽은 벌써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회를 통해서 뭔가 핸들링이 될 텐데, 이런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그런 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유일하게 유튜브라는 큰 회사가 더 이상 AI로 만든 영상이나 쇼츠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수익을 줄 수 없다, 광고료 수익을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나왔지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이런 회의들이 많아요. AI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재밌는 건 뭐냐면 1800년도 중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메라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활성화가 되면서 피토리얼리즘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갖고 회화주의적 사진도 예술로 봐줘라고 했던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의 시대하고 되게 비슷한 게 약 200년은 안 되지만 시대적으로 2025년도에 왔을 때는 너무너무나도 비슷한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일단 피토리얼리즘이라는 것 자체의 사진의 회화주의적인 사조는 작가들이 사진으로 돈을 벌지만 그림으로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결과 봐봐, 사진이 더 좋잖아, 그림 그렇게 노동하고 그리고 애써 봐야 사진 한 장 찍은 게 더 나은데 사진을 좀 그림으로 쳐줘도 너네들 크게 문제되지 않잖아, 이것 좀 인정 좀 해줘, 그림으로서 예술로서 인정을 해달란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야 사진 너는 그냥 기록이고 사실주의적인 것만 열심히 해, 너무 그림이다 라고 우기면 나 진짜 너 싫어할 거야 라는 거가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어떨까요? 사진 자체가 카메라, 그 당시 1800년도 중반에 카메라가 대중화되는 역할을 했을 때 그때의 카메라 역할이나 지금 AI 역할이랑 뭐가 다를까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예전에도 컨텐츠는 본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기가 만들어지면서 카메라의 발전과 함께 컨텐츠는 무한 생산이 됐대요. 지금 AI 때문에 컨텐츠가 무한 생산된다? 이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AI를 통해서 컨텐츠가 더 생산된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문명에서는 계속 컨텐츠는 범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컨텐츠의 범람의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시대에 조금 더 많은 AI 컨텐츠들이 들어오는 것 뿐이지, 우리는 시시각각 범람하는 컨텐츠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컨텐츠에 대한 정의를 누가 내리냐는 거죠. 이 사진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회화주의적인 사진으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대중화에 성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주의적인 사진으로 가야 된다라고 1902년도에 바로 알프레도 스티글리치가 선언을 하잖아요. 분리파 운동을 하자. 여기에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뭔가요? 픽토리얼리즘 사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라는 장르로 진입을 하죠.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 그걸 최대한 활용하자. 그 다음에 기계적인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해서 현상과 인화를 완벽하게 해서 사실주의적인 걸 더 사실화시키는데 노력을 해보자.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양분화시키지 말고 회화주의적인 것도 해보고 사실주의적인 것도 해보지 말고 회화주의적인 거 버려, 사실주의적인 거랑 밀자고, 이걸 조금 더 완벽하게 밀어보자.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던 게 두 개가 더 있어요. 바로 1903년도 출시된 카메라 워크라는 잡지죠. 두 번째는 뭔가요? 1905년 이구이 갤러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스티글리치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썼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